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인드만 아주 잠깐 짧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여러분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 왜 앉아 있는지 아시나요? 근본적으로. 맞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가 돈이 넘쳤으면, 그리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내가 월급 가지고 먹고 살만하다고 사이즈가 나왔으면, 이런 모임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제가 핸드폰에 4천 명이 저장돼 있는데 상담한 분이 한 2천 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천 분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분은 10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주식이나 자산이나 자본으로 수익을 내지 않으면 평생 가난할지도 있고 이제 미래에 은퇴하고 나서는 좀 굉장히 비참하게 삶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좀 절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기준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가지를 꼭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인베스팅하는 투자자인가 아니면 단타를 치는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단타를 치는 사람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딱 샀다 했을 때부터 인베스팅 종목과 트레이딩 종목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가 있을까요? 에코프로를 샀다. 그럼 무조건 인베스팅입니다. 왜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샀다는 뜻은 그 종목에 내포된 뜻이 트레이딩 종목, 인베스팅 종목이 거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베스팅하는 사람이면 트레이딩 종목을 건드리면 안 돼요. 트레이딩 종목을 인베스팅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 게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산 사람이 96,800원 고점 갈 때까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까지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하시다 보면 살 걸, 팔 걸. 그래서 우리 껄무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껄무새가 주식에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만난 분도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마이너스 30%까지 한 달 만에 찍으셨다가 30% 다시 복귀하셔서 탈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상님에게 감사하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다행인 건 그때 돈을 안 버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차트, 모멘텀. 이 세 가지를 보시면 주식의 대부분의 것들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재무제표는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 아실 거고요. 차트는 기업의 수급 아실 거고요. 모멘텀은 재료, 추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이오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상실험 승인 들어갔는지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지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종목을 선정하는 그 순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인베스팅과 트레이딩과 재무제표, 차트, 모멘텀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꾸준히 공부하실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베스팅은 재무제표와 가장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인베스팅 하는 사람들이 시간만 충분하다면 가장 확실하게 수익 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실적 근거가 확실하다면. 두 번째 트레이딩은 이제 차트하고 수급과 재료가 얼마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냐. 모멘텀과 수급을 좀 더 중요시 해가지고 단기로 트레이딩을 할 거냐. 근데 사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이신데 주식장을, 국내 주식장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해외 주식에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없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떠올리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30대 넘어가고 허약해지셨잖아요. 그죠?
허약해지신 몸을 들고 어떤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아, 나는 모든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필라테스면 필라테스, 요가면 요가, 헬스면 헬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서 건강해지기만 하면 목적 달성하신 거기 때문에 부디 다시 한번 기준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작년에 강의했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이랑 국내 주식시장을 좀 분석하라는 뜻인데, 죄송해요. 늦으신 분들. 거기 잘 있어가지고 10도 좀 가고. 다시 이어서 미국 국내 주식시장, 저거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 상이합니다. 굉장히 다르고요. 여러분의 특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P 500의 차트를 쭉 제가 가져왔는데 S&P 500 차트,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미국, 한국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한국, 미국입니다. 누가 봐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이 더 좋을 것 같아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둘 다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구간이 2008년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인데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고 코로나 때고요. 이건 최근에 이제 푸틴이 미사일 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하락이 넷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하락폭과 상승폭의 느낌을 봤을 때 국내 주식들이 하락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표현하면 상승폭도 그만큼 크고 하락폭도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의 그 평균을 내보면 수익률의 평균을 내보면 수익률이 1년에 연평균 1등 하거나 꼴찌하거나 반복해요. 저희가 푸틴이 미사일을 쐈을 때 전쟁난 국가보다 증시가 더 떨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한국은 어떤 악재가 터지면 세계 온갖 악재를 다 끌어가지고 증시에 반영한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반대로 가능합니다. 호재가 하나 터지면 세계에 있는 온 호재를 다 끌어다가 상승을 시켜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만 봤을 때는 최근에도 그렇죠. 미국 시장이 이제 뭐 이렇게 오를 때 이렇게 올랐는데 미국은 꾸준하게 중상위권을 기록하는 나라. 그래서 꾸준하게 S&P 500이 연평균 7%씩 성장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꼴찌하거나 1등하거나 이렇게 극명하게 내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정답을 내는 어떤 기준들이 좀 다를 수 있다.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한국 시장이 맞는지 미국 시장이 맞는지를 결정하시는데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둘 다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 메인 시장을 한국 시장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뭐 뒤에 분들은 해외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들을 썼는데 재무제표를 통한 장기 투자와 모멘텀과 차트를 통한 단기 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재무제표를 통한 미국 투자, 모멘텀과 차트를 통한 한국 투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내가 어디에 강점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주식은 타고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MBTI가 F면 좀 힘듭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데 MBTI가 F면 뭐 정이 너무 많으세요 주식에. 그래서 T인 사람들이 보통 잘하고요. 확실하게 맺고 끊음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업그레이드하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투자 철학을 계속 상승시켜 왔는데 개선시켜 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 많이 테스팅 해봤는데 이게 거의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를 그 뭐랄까요? 한국 투자를 믿으면서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한국 주식으로 매년 수익을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하고 투자를 구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프레이 매매법이라고 하죠. 기도하는 거. 내가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라고 믿는 이제 그런 매매법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게 안 통합니다. 뭐 가장 흔한 예가 이제 기업을 분할시켜 버리죠. LG 화학이라는 기업이 배터리 사업부를 갖고 있었는데 배터리 사업부를 따로 회사를 만들어 버리고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상장시켜 버리고 애플의 자회사가 상장한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은 모 회사가 그냥 딱 하나 상장이고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한화 달려있는, SK 달려있는 회사들만, 삼성 달려있는 회사들만 몇십 몇백 개. 그러니까 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가셔야 되고요. 반대로 똑같습니다. 미국을 난 분석해서 샀어. 약간, 약간 비웃음이 나옵니다. 약간 분석하기 참 어렵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오늘 어느 정도 이제 번 케이스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국내 케이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부터 볼 건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 주식 시장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수익이 났지만 지금도 나고 있지만 잘한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분석이고 다행히도 이번에 KB증권 저번 주에 해외 주식 시장에 대한 강의가 3시간 반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갖고 왔고요. 그 분이 이제 KB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제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약간 그분도 믿음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큰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을 주식을 찾아랍니다. 믿을 주식을 찾아라. 어떻게? 실적 근거. 실적이라는 건 기업의 이익에 대한 근거로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 뭐 실적 근거라는 걸 부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미국 대형주부터 시작하실 수밖에 없죠. 미국 대형주로 시작을 하고 수익을 냅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사서 수익을 냈으면 테슬라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보면서 따라가게 되죠. 근데 걔네들은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큰 폭으로 90%, 80%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시장으로 다 돈을 버시는 것 같지만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뭘 제일 그분들이 KB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봤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본 대비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의 자산이 1억인데 1억으로 내년에 수익을 딱 봤더니 1억 2천이 돼 있다. 그럼 자기 자본으로 20%의 수익을 낸 거죠. 그래서 보통 한 10% 정도 ROE가 넘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ROE가 거의 한 20에 가까운 수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훌륭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는 ROE가 굉장히 낮죠. 8.9가 평균이다 보니까 계속 근거를 말씀드리는데 아마 퍼즐이 맞춰지실 거예요. 국내 기업의 실적 근거를 보면 물론 실적 근거 중요합니다만 미국 주식 실적 근거로 투자하실 거면 미국 주식으로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실적이 잘 나는 기업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래서 가장 실적이 기가 막히게 나는 기업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3년 전 주가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기 안 보이시죠? 10불입니다. 10불. 지금 195불까지 올라갔다가 135불? 제가 봤을 때 130불쯤 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이거를 분석으로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요. 분석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종교와 믿음의 영역이지. 저는 분석으로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봤더니 엔비디아는 이거 보고 진짜 저 경악을 했는데 영업 마진이 65%, 70%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어떤 기업을 갖다 내도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기업들 중에 마진을 이렇게 내는 회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갤럭시 핸드폰을 100만 원에 팔았는데 70만 원이 남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기업을 최대한 보유하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었어야 되냐? 실적이에요, 실적.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를 계속 믿었어야 되는데, 4조 달러입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3천조, 거의 4천조 육박해요. 우리나라 1등 시가총액 기업이 어디죠?
삼성전자. 지금 한 400 후반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삼성전자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시가총액 때문이 아니고 PR 때문에. PR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 기업의 사이즈 대비해서 매년 이익을 얼마 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사이즈가 100억, 기업의 가치가 100억인데 매년 10억씩 수익을 해요. 그럼 PR이 10이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투자하면 이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 정도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7은 아니고 오차가 좀 있는데 미래 수익으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30배에서 70배까지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겠어요. 주가가 2년 만에 1300%가 뛰었는데 PER이 30배, 그러니까 100배 이하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테슬라가 몇 가지 올라왔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PER이 1000이 넘었었어요. 근데 얘는 테슬라보다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한 2배에서 150% 정도, 테슬라가 오른 폭보다 한 150%가 2배 더 올랐어요. 근데 PR이 30배에서 70배를 안팎으로 들어온다는 건 실적에 대한 근거가 정말 어마무시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보냐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강의 준비하다가 이거를 올려놨죠. 머니하이라이트, 아직은 머니하이라이트 사이트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도 이제 재무제표, 공시, 투자 정보들 확인하셔가지고 실적 근거를 좀 최대한 잡으실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아마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건 좀 팁 위주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대기업들이 쫙 뜹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대기업들 우량주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괜찮아질 것 같은 애들 위주로 추려서 투자하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대형주들 가지고 말씀을 몇 개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제 KB증권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가 갖고 온 건데, 제가 이 뒤에 이제 종목들이 쫙 나오는데 찍으실 분들은 찍으시면 됩니다. 주주 수익률 높고 장기 성장성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의 투자. 애널리스트들을 봤더니 참고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차트를 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 봐요, 잘. 오로지 재무제표와 실적 근거로 보통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뽑은 기업들이 원래 이거였습니다. 아마 찍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니까. 다 한 번씩 들어볼 만한 기업들이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추려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빠르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중 축소 확대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는 구글입니다. 구글, 알파벳. 운용 비중 확대 제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적 근거,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혹은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논지로 이제 계속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파벳 부분 이제 사업 부분 별 매출이 이제 일단 증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이제 갖고 있죠.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저평가. 미국은 이 저평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익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고 상승 여력이 이만큼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료들은 약간 끼워 맞추는 자료들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구글을 PB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구글에 대한 부분들을 KB증권에서는 운용비중 확대 제시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메타입니다. 자, 메타도 실적 근거로 잡으면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플랫폼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할 거냐. 매번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바뀌어 왔었는데 이번 페이스북, 인스타는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과 무너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 실적 호조에 대해서 15% 하락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메타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가가 15% 하락했는데 자기들은 왜 떨어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죠, 이분들. 근거를 잡아서 그게
나아질 거라고 개선해질 거라는 믿음이 훨씬 더 큰 기업이고 저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엄청 크게 하락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최고가 다시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고요. 저는 반도체를 조금 알다 보니까 이 패키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애지간하면 다 봅니다. 그러니까 후공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반도체 강의할 때 비유했던 걸 좀 써보면 반도체를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 빵을 만드는데 빵의 모양까지 그러니까 반죽을 굽는 것까지를 우리가 전공정이라고 해요. 그냥 빵만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그냥 빵만 나오면 맛이 없잖아요. 뭐 크림을 뿌리든 소스를 넣든 뭘 하잖아요. 그걸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하고 테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후공정의 힘을 좀 많이 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패키징, 뭐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업들을 얼추 많이 보는 편인데 기술 시장, 뭐 이 기업을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기업의 실적의 근거를 잡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입니다. 어, 차트를 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기업의 운용비중 축소 제시가 좀 늦은 편이에요.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에 그게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적 근거로만 어쨌든 잡으시는 분들이니까 어쨌든 운용비중을 축소했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운용비중 축소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적 근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EPS,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47%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그러니까 이 기업을 추가 매수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미국 주식은 실적 근거고 실적을 믿어서 가는 기업인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가느냐. 이게 이제 조금만 공부하셨더라면 아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는 좀 멈추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멀티플이 지금 PE가 58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락한 이만큼 하락했잖아요. 엔비디아는 이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PR이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만큼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퀄컴입니다. 제가 그 한국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퀄컴 사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최고가를 이미 넘어갔긴 했고요. ROE가 44.3%래요. 굉장히 이제 자본 대비 이익이 높은 편이고, 뭐 컴퓨터 좀 잘하시는 분들, 반도체 잘하시는 분들 이제 스냅드래곤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저는 어도비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직 사진 않았는데 정말 궁금해요. 저는 어도비라는 기업을 좀 인지한 지는 저희가 어도비를 매번 쓰거든요. 근데 기업으로서 인지한 지 별로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AI가 나오면서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걸 안 넣었군요.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막 우리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입력하면 만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도비가 해주지 않을까 혹은 이제 다른 부분들로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싸움이 있는데 어도비가 실적에 대한 불분명이 걱정이 돼가지고 한동안 주가 하락했었어요. 근데 엊그제 15%가 올랐어요.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논지 저는 그 보고서보다 실제 수익 난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고 봐요. 실제 수익 난 거는 보통 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도비라는 기업을 저는 지금 신기하고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인텔인데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만 보면 미국 주식 하면 뭐 세상 돈 다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라는 기업인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CPU, 컴퓨터, AI 뭐 이런 건데 69달러짜리 기업이 지금 30달러. S&P 500이 지금 사상 최고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데 마이너스 반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기업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업을 피해 가려면 뭘 보시라고 하셨죠?
실적을 보시면 돼요. 인텔이 이제 CPU 하는데 GPU한테 너무 많이 밀린 거죠. 엔비디아한테 너무 많이 밀리면서 얘가 이제 가치가 현격하게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테슬라 말에 뭐 하겠습니까? 400불이었는데 180불입니다, 현재. 조금 떨어져 이제 170불인데 사실 차트로만 보면 완전 무너지는 차트예요. 근데 이제 테슬라라는 그 기업의 모노와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진짜 망한 기업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옛날에 테슬라 하면 니콜라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수소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엮여 있었던 기업인데 지금 몇 달러로 돼 있나요? 93달러가 지금 0.49달러. 93불이 0.49달러. 상장 폐지 직전의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고르게 되는 케이스는 보통 실적을 아예 안 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것도 2달러가 돼버렸어요. 57불이었는데. 이런 기업들도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한선, 하한선이 없습니다. 상한가, 하한가의 선이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별거 없고요. 실적 근거. 그리고 내가 진짜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P 500 사시면 됩니다. 나스닥 사시면 되고 S&P 500 사시면 되고요. 근데 내가 욕심이 난다면 몇 가지의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국내 주식시장은 다릅니다. 분석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분석할 주식을 찾으시고요. 주도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도주라는 말이 참 어려운데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랑 친해지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랑 친해지시면 되고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시가총액 순으로, 업종 순으로, 테마 순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볼 수 있고 상승순, 상한가, 하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정보들은 네이버 금융에서 볼 수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공, 화물, 운송과 물류라는 그 섹터 자체가 난해하기도 하고 들어가서 보면 몇십 개, 몇백 개 뜨는데 거기서 뭐 사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보면 조금 편합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조금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가 산출하는 근거에 대한 글을 최대한 많이 보시면 볼수록 애초에 제가 돈을 벌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글 보고 똑같이 샀으면 저는 사면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사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최대한 같이 여러분들도 근거를 세워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사실 제일 꿀팁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원래 절대 아무한테도 안 알려줄라 했는데 여러분들 어플 켜가지고 핸드폰 키셔가지고 ETF 체크라고 어플을 검색하시면 이제 제 미천이 드러납니다. ETF 체크.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 가능하시면 알림 설정해 놓으셔가지고 알림을 설정해 놓으면 아주 별의별 ETF들이 수익률에 관련한 자료들이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일주일 한 달 동안 어떤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 핫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만큼 사실 효과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산업 말고도 미국이라던가 뭐 S&P 500과 나스닥 중에 동일 기간 대비해서 누가 더 많이 올랐을까? 이거 자동으로 산출해줘요. 비교할 수 있고요. 그래서 ETF 체크라는 어플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푸드가 만약에 지금 뭐 너무 오래 봐서 그렇지 푸드가 지금 딱 처음 봤다 하면 저는 푸드 기업들을 싹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 ETF 안에 어떤 푸드 종목을 담고 있는지를 한 번에 보겠죠.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높은 종목을 순식간에 찾을 수 있어요. 조선해운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랜만에 보는데 뭐 얘는 주기적으로 좀 올라오는 편이라서 조선해운이 왜 올라왔지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게임하고 2차 전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게임에 대한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 조선 섹터, 푸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두 개는 내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걸 딱 누르시면 관련된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쫙 뜹니다. 그럼 그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ETF 체크라는 것만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반도체를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 이 말 한 지가 진짜 1년이 넘었네 벌써. 반도체가 내 포트폴리오에 없다? 그냥 수익이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든 세계든 주도주 중에 가장 큰 섹터고요. 반도체가 떨어질 거를 걱정하더라도 사셔야 돼요. 근데 떨어지는 건 진짜 무서우니까 안 떨어질 주식을 사면 되겠죠. 대표 중에 뭐 있을까요?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보다 싼 대기업 없는 것 같아요. 반도체 대기업. 나머지는 다 비싸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7만 원대일 겁니다. 아직도.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무시하지 말라. 반도체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의 기준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그 옆 회사 동료한테 가서, 땡땡아, 나 삼성전자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걸 왜 사? 그럼 사시면 돼요. 근데, 야, 삼성전자 사 하는 순간 팔고 도망가시면 돼요. 거의 정확합니다, 진짜. 근데 아직까지 막,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면 약간 비웃으시거든요. 아직은 충분히 사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전자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삽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은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통 매수가 들어오고요. 기관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통 매수가 들어오는데 참고로 화장품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가 지금 최근에 좀 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엔비디아 가면 하이닉스 따라가고요. 걔네 따라가면 왜 삼성전자는 계속 저평가받아? 이런 논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만한 근거는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 생각하는데 뭐 코스피랑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힘을 좀 못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압도적으로 사실 차트상으로 뒀냐면 얘가 훨씬 더 좋다고 12만 원일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진짜 글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뭐 사야 돼요 하면 하이닉스 사라고 제가 100번 정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얘는 하이닉스는 15만 원이 정고점이었는데 그렇죠? 15만 원이 정고점이었는데 지금 22만 원이 됐고요. 삼성전자 96,800원이 정고점인데 지금 7만 원대, 8만 원쯤 됐습니다. 아직 좀 1년 정도 안정적으로 그냥 모아가기에 나쁜 종목은 절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최근에 말씀드렸나요? 엔비디아를 살려고 했는데 엔비디아가 너무 비싸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엔비디아 관련된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을 사면 됩니다. 자, 엔비디아 1년 수익률과 SK하이닉스 1년 수익률이 몇 프로 차이 날까요? 똑같습니다. 둘 다 100% 올랐어요. 엔비디아도 100% 올랐고 SK하이닉스도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점만 잘 잡았으면 엔비디아와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도 비싸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SK하이닉스 아래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합니다. 소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소부장의 기업들을 사는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이겠죠. 그래서 김병인이 뭔가 아까 테스팅하거나 뭐 뭐였죠? 패키징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했는데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이닉스 관련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네이버에 한 번만 검색하시면 쭈르륵 뜰 거예요. 유튜브 정리해 놓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면 종목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나는 그게 싫다. 어렵다.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ETF가 얘네는 이거에 목숨 건 애들이에요. 이 ETF 수익을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종목을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그 절박함이 다릅니다. 제가 가서 들으니까 하나로 FNK 반도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보통 타이거 FN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그분은 하나로 FNK 반도체가 이제 아까 말했던 소부장 위주의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해서 어, 예, 395270 얘를 그분은 저 한 1년 정도 추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얘를 추천을 제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야. 나 미국 반도체 사고 싶은데 하시면 이거 두 개 중에 사시면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랑 레버리지 사시면 안 됩니다. 얘 사셔야 돼요. 반도체 나스닥이랑 미국 반도체 M. 이거 두 가지를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화장품 사야 된다고 한 지 한 이제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그럼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거 이제 비싸가지고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10년 만에 돌아왔을까요? 화장품이. 10년 동안 주가가 안 올랐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많은 악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2016년, 17년, 18년까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사드 배치가 터집니다. 2018년 사드 배치. 2020년에 뭐 있죠?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면세점이랑 중국인들이 아예 못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푸틴이 미사일을 쏩니다.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치솟고 세상이 이제 거의 뭐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드디어 화장품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근거가 생겼어요. 기업들 그냥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뽑아왔고요. 저는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예를 들어서, 예, 예, 예. 잘 모르지만 주가는 분명히 오를 거예요. 원래 그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근거는 없는데 주가가 오르는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있는데, 얘도 그렇고, 얘는 근데 실적 근거가 있긴 한데, 저는 이런 애들은 무서워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들이 왜 말씀드리냐면, 마녀공장? 이라는 기업이 그 김병인이 올린 탑 30에 딱 있는 걸 보면, 어? 이 화장품주 아닌가? 아, 화장품주가 아직까지 인기 있나 보네 정도만 산출하셔도 진짜 잘하시죠. 그럼 다른 화장품주를 내가 공부해 볼 만한 근거를 잡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보통 제가 많이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있는데, 코스맥스 얘기 들었고, 한국콜마,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제가 공부를 못 해봐가지고, 제가 이 네 가지를 아마 그 주식 분석 때 말씀을 강의로 찍어가지고 머니한테 올려놨었어요. 네 개 다 많이 올랐고요. 비싸지 않으면서 이 네 가지 기업들은 가치도 저렴했고 화장품 1, 2, 3등 하는 기업들이었어요, 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근거를 잡았고, 근데 이제 이 기업 보고서에서는 실링폰투라는 기업을 이제 최선호주로 잡더라고요. 이유는 실적의 그 상승 폭이 얘가 제일 클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주가 보시면 좀 많이 올랐어요. 좀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PER을 보여드리려고 좀 갖고 왔는데 제가 화장품 PER을 보통 몇 잡냐면 한 20 정도 잡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갈 때는 30까지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익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아모레 G라는 기업이 PER이 지금 20배입니다. 예상치가. 그러면 얘가 순이익이 지금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 시가총액 3조라고 계산했을 때 3조 나누기 20한 개 순이익이어야 돼요. 1,500억. 그게 적정한 이 기업의 이익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면 이제 재무제표도 여러분들 네이버 금융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아모레지가 1,500억인데 500억인데 기업의 이익이 500억인데 PR 20배 했더니 시가총액이 1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 3조죠. 야씨 왜 이렇게 비싸? 라는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 실적 근거를 잡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한 기업들이 20 넘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이제 20이고 얘가 근데 지금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기업의 이익을. 600억에 20배니까 1조 2천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맨 처음 봤을 때 4천억이었어요. 야씨 왜 이렇게 싸?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 있게 매수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보유할 수밖에 없죠. 너무 싸니까. 그런 실적 근거가 결국 믿음까지 이어지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든 대부분의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YOY가 이제 전년 대비인데 전년 대비 실적이 거의 다 좋아지고 있어요. 화장품 그 사이즈, 월별 수출액도 애초에 이번 년이 좀 사이즈가 다릅니다. 전 세계로 좀 많이 퍼지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주식 기업 분석할 때 맨 처음에 얘기한 뭐 의료기기 우리 뭐 있을까요? 플래시스 뭐였죠 그게? 슈링크나 필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진짜 잘합니다. 여기 건물 다 성형외과 광고 아시죠?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익도 많이 나고 실적 근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업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싫다. 100번, 1000번 말하지만 그냥 ETF 사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제가 ETF를 왜 가장 추천했을 수밖에 없냐면 화장품 ETF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분산될 여지도 없었고요. 그냥 기업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올라온다면서요. 그죠? 한 기업이 올라오는 게 다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화장품을 살 수밖에 없죠. 20% 올랐을 겁니다. 맨 처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전체 화장품 상장 대비 비교하면 아직도 반도. 또 근데 전 거래량을 다 합쳐도 지금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팔 자신이 없는 거죠. 팔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사줄 사람 혹은 내 앞에 산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여기서 팔고 도망가는 거는 글쎄요. 좀 더 보유할 만한 이제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게 게임이랑 2차 전지, 이거 인버스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게임, 2차 전지, 수준 너무 많이 올라서 조선 정도? 이걸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 섹터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실, 채권 시장 얘기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채권이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채권은 사실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투자하기 좋구나. 정도의 결론만 내리셔도 충분합니다. 그, 연준이라고 하는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원래 이번 년에 내리려고 했었어요. 빠르면 3월에도 내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6월에 내린다고 했었는데 6월에 아직 안 내렸죠. 9월에 이제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높다라는 기사를 좀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나 이런 부분들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 지표 많이 보실 필요 없고요. 물가랑 실업률만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정말 뛰어난 애널리스트들은 다 이거 두 개만 보라고요. 말고 뭐 또 이거 보고 하실 필요가 없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는 데 있어서 꽤나 괜찮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3일 전에 이제 CPI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주가가 뛰고 상승 여력이 이제 확 늘어났는데 어쨌든 그래서 괜찮은 상황인데 금리가 인하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매수다라는 이제 KB증권의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저도 이제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연준이 이제 FOMC 기준금리 인하 일수를 1회로 전망하고 있으니까 9월 아니면 그때 한번 인하하고 나머지 인하는 이제 내년에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사실 지금 좋은 겁니다. 지금 당장 인하했으면 늦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9월 혹은 내년까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3.5%인데 미국은 5.5%인데 17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미국은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저점이에요, 지금 엄청. 그걸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채권이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마지막 마무리로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예금이라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금인데 세 가지 조건이 붙은 예금. 첫 번째 고정금리. 3%짜리 채권했으면 계속 3%로 가야 돼요. 두 번째 해약이 없어요. 세 번째 판매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해요. 자, 이 세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자, 오늘 8%짜리 예금이 생겼다고 칩시다. 와, 미쳤다. 8%짜리? 너무 좋다 하고 제가 가입했어요. 근데 웬걸 다음날 20%짜리가 생겨요. 8%짜리 가입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 근데 해약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싸게 팔아야죠. 팔아야 된다. 그죠? 팔면 되죠. 근데 8%짜리를 20%짜리가 있는데 8%짜리가 있는 거를 누가 사줘요? 그죠?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짜리 예금을 900으로 낮춰서 파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얻는 수익은 1000만 원에 8%에서 1080만 원을 얻는 거잖아요. 제 예금은. 근데 이거를 900만 원에 여기 계신 분한테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900만 원에 주면 이분이 얻을 수익은 1080만 원이니까 20% 수익을 똑같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너 1000만 원으로 20%짜리 예금 들래? 아니면 내 거 900만 원에 사서 20%짜리 수익 볼래?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금리가 인상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나 봤더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아니, 1000% 올랐어요. 1000%.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됐겠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179달러짜리가 82달러까지. 채권은 참고로 안전자산이죠. 근데 마이너스 60%까지 소리가 났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있냐? 여기서 더 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냐? 거의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제 인상될 여지가 거의 없죠. 이제 인하 여지만 남죠. 그러니까 어차피 움직여봤자 여기서 움직일 건데, 그거는 그냥 적립식으로 추가 배수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거의 없이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에 대한 관심이 지금 금융권에는 엄청 많아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건지, 혹은 이거를 지금 사도 되는지 이런 관심이 진짜 많은데, KB증권 기준에서는 지금 당장은 주식이 좀 더 좋다 주의였어요. 그리고 채권도 좋긴 한데 주식이 좀 더 좋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왜냐 금리 인하가 좀 멀어졌으니까. 저는 걔네는 이제 기관 투자자 관점인 거고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6개월 1년 보고 이런 거 사기에 땡큐죠. 이렇게 저점에서 깔끔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보통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해외 주식 검색창에 TLT라고 검색하시면 그러면 제가 이걸 80 중후반쯤에 샀던 것 같은데 이제 90에서 90 초반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근데 뭐 100달러 전까지는 저는 뭐 무난하게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TLT라고 하는 해외 그 20년물 미국 20년물 채권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어, 이런 식으로 안 하고요. 채권의 대부분은 그 증권사에서 PB들이 뒤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플로 채권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게 보통 손해일 수밖에 없는 게 좋은 채권은 거기 안 올려놨어요. 뒤에서 다 갖고 장외거래라고 하는데 뒤에서 이제 고객분들 VIP 고객들 이게 매칭시켜주지.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어플에서 사지 마시고요. 내가 이런 ETF 형태로 사는 게 편하다 하시면 ETF 형태로 사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그 PB들 통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채권 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연결해 드려요. 아시는 PB분들이 있으니까 채권 그렇게 사라고 연결을 시켜드리니까 궁금하시거나 목돈 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시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수익률 좋은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자, 어제 여쭤보니까 브라질 국채를 사면 12% 준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만 안 망하면 1년마다 원금 손해는 만기까지 채우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1시간 좀 하지 않았어요? 2시간 잘 맞추는데. 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 10분 정도 뭐 얘기하다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한 번만 딱 정리를 하면, 그 주식 시장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러고 나서 내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시장을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근거와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곳이니까 실적을 어떻게 최대한 내가 확실하게 근거를 잡을 거냐를 포커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근거로 잡긴 하면 좋은데 수급이나 재료나 추세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미국은 투자가 길어지게 돼 있고 한국은 단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한국 투자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한 달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수익 나는 폭이 완전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ETF 통해서 주도주 확인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채권 저점이니까 ETF로 사시되, 만약에 내가 좀 더 목돈이 있다면
채권 PB분들이 좋은 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따로 적극적으로 회원분들을 늘린 지가 꽤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회원분들을 안 늘리게 됐는데 저도 지쳤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마인드로 하면 제가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공부할 분들을 좀 찾고 싶습니다. 왜냐면 투자하기로 너무 좋은 환경이고 지금 바짝 집중해서 안 하시면 2년, 3년 지나면 또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공부 바짝 하셔가지고 같이 돈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마지막 멘트로 이런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뭐 5분, 10분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나요? 바로 짐싸면 좀 서운하잖아요. 10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브라질 11세 나왔잖아요. 네. 이게 혹시 알고 몇년 보여야 되는 그 기간이 있나요? 채권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아까 20년물 채권이었잖아요. 20년을 보유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아, 브라질은 조금 보면은 그 이율을 받으면 몇 년 동안 어, 팔지 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한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조세 협약 때문에 차익이 비과세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과세가 이제 언제든지 팔아도 상관이 없죠. 브라질 국채를 달러로 사실 수 있고 헤일로로 사실 수 있는데 헤일로로 사시면 비과세. 그건 이제 PB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죠.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들 조심히 귀가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삼성전자 네. 반도체를 판매가 하이닉스처럼 잘 안 된다 이렇게 얼핏 있는데 뭐 어디 엔비디아에서 안 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랑은 그게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사도 크게 뭐 리스키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혹시 뭐,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 기사도 정정됐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기사도 정정됐습니다. 젠슨 왕이 직접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그 문만 좀